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아침마다 쓰는 편지가 있거든요. 하모니 편지인데요. 그때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를 끝내면서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근데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을 바라보며 몸은 보살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들에 해답을 드리는 약사 톡톡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약사가 된 지 30년 정도 됐거든요.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삶도 바라봤을 거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바라봤고요. 친구네 집에 놀러도 많이 가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런 데 관심을 갖다가 이제 약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약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 보니 너무 많이 세상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저도 아팠었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간에게 생로병사는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외롭고 이게 인간의 운명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나는 또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막 이런 식의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삶도 돌보고 환자분들의 삶도 돌보면서 알아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되는 게. 처음에는 생각은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환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이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위치를.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서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마음을 먼저 풀어줘야 생각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몸을 보살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아침마다 편지로서 그 원리를 무조건 뭐 마음을 비울 수도 없는 거고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몸에게도 영양제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타인이 왜 그러는지 내 몸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은 제 약사라는 직능이 처음에는 뭐 좋은 영양제를 선택해 드리고 또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 지도를 잘 해드리고 이런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요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거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몸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알려드려서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이 된다면 아마 제가 태어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사님, 마음을 풀어준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 마음은 풀어주고. 자,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 보여주세요 하면 아무도 못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마음은 에너지예요. 이 몸도 사실은 물질이지만 에너지죠. 몸도 에너지고 마음도 에너지. 그래서 몸도 막히면 아프고요. 마음도 막히면 아파요. 즉 에너지는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한방에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그러니까 뭐냐면 통하면 안 아프고 막히면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요성을 옛 어른들은 더 많이 아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몸에 염증이 있어도 아프고 마음에 막힘이 있어도 아프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마음을 풀어주려면요. 우리가 막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주려면 일단 제대로 보고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첫째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생각이 뭐지? 감정이 뭐지? 막 헷갈려 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내가 지금 이게 감정인가? 이게 생각인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면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감정이구나 알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그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생각은요, 뇌에서 하는 일이에요. 뇌가 하는 일이에요. 자, 위 어때요? 위는 음식을 소화하죠. 그렇죠? 대장은 배설을 해주는 기관이고요. 근육은 수축을, 이렇게 우리 몸은 제가 호르몬 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다 세포예요. 세포들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뇌세포가 하는 일은 생각이에요. 그냥 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요, 뇌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감정은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 막 놀래면 어때요? 놀래면 그 놀랬다 하는 느낌을 내가 놀랬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 몸이 놀래는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화가 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화가 났을 때 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몸으로 느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몸으로 나온다는 것을 잘 모르시고요. 많이 억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 억압된 감정이 못 찾으실 때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그 감정을 불러와보고 그 감정이 몸으로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환경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행동도 달라지고, 심장이 뛰고, 막 땀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감정이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면 심장도 안정되고 졸음이 오고 혈압도 가라앉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곧 질병하고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심장이 뛰면 부정맥이고 혈압이 계속 오르면 고혈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정과 내 질병과 굉장히 밀접하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감정의 속성을 알면 되는데요. 감정은 구름과 같아요. 구름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은요, 느껴주고 알아주면 사라집니다. 천년만년 슬프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천년만년 화가 나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년만년 외롭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이고, 진정하고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면 사실은 구름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화가 느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가 내 몸 어디에서 올라오나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더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뒷골이 땡기고 손이 다르르 떨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주고 알아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가 누그러들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감정을 느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감정이 계속 타올라요.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다가 막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는 감정을 차분하게 느껴주고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정이 좀 차분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가만히 그 감정만 느껴주시고요. 감정이 좀 사라졌다 싶을 때, 좀 진정이 됐다 싶을 때, 그때 그 감정이, 그런 감정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궁금해야 돼요. 내가 왜 아까 화가 났지? 내가 왜 아까 이렇게 서러웠지? 내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웠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감정 밑에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욕구라는 거는요, 채워졌을 때는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다, 이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을 때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서럽다, 외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밑에는 어떤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도대체 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걸까를 꼭 찾아보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약사님, 욕구와 욕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론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욕구하고 욕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구는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꼭, 즉 생존하기 위해서 꼭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지만은요, 욕망은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도구. 욕망은 예를 들어서요, 자, 배고프다, 이것은 욕구잖아요. 배고픈 것을 우리가 못 느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욕구를 우리가 느껴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픔은 꼭 필요한 욕구죠. 그렇지만 배고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배고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저것을 훔쳐야겠다, 이런 것은 욕망인 거죠. 그래서 욕구하고 욕망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욕망에 휘둘리는 건가? 내가 지금 내 욕구가 결핍되어서 이러는 건가? 욕망은 허상이 많죠. 욕망은 환상이 많지만 욕구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그 욕구 6단계, 5단계 이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라고 해요.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식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배설욕이라든가 성욕,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 게 안 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 욕구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또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은 맨날 초가집에 살았고 동굴 속에 살았고 우리의 유전자에 기억되어 있는, 그랬을 때는 항상 위험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겨울에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따뜻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배고픈 거, 잠자는 거, 뭐 배설, 성욕 이런 것이 좀 충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되는 조금 이렇게 좀 더 요구되는 욕구가 바로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라고 해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 근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죠? 불안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결핍이 되어서 불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 점점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불안해, 어떡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이 불안이 몸에서 어디서 올라오지? 그래서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근육이 수축이 되고 불안하니까 자꾸 어깨가 움츠려드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불안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물론 아주 심한 불안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불안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다스린 후에, 내 밑에 내 안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구나. 이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지금 안전해라고 내가 나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불안한 시기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또 우리가 더 한 단계 상승을 해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바로 애정과 공감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 애정과 공감은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서 충족되는 욕구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가 상담을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70이 넘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장녀로 크신 거예요, 장녀. 그래서 엄마가 항상 네가 우리 집 살림미천이다 해가지고 항상 동생들을 돌보면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0이 됐으면 그분 동생들은 몇 살이시겠어요? 그분 동생들도 50대, 6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언니의 말을 잘 들었지만 이제 50 넘고 60 넘고 이러니까 동생들이 이제 언니의 말을 잘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나시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화병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큰딸로서 인정받고 싶으셨군요. 그랬는데 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시고 엄청 우시더라고요. 동생들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 밑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한테는요, 존경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존경의 욕구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보다 더 상위의 욕구라고 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이 존경의 욕구가 잘못되면 통제 욕구로 가는 거죠. 존경받고 싶으니까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 자신의 통제하에 모든 것이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계속 통제하고 남편도 계속 통제하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관계는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협소해요. 친구는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친구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남편,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넓어야 좀 이렇게 관계가 집착으로 안 가는데, 통제가 안 되는 관계는 안 만들다 보니까 오로지 자식하고 남편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막 억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서 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는지 뭐 이렇게 다 관여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더 왜곡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내 밑에 엄마로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내가 부인으로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 아이와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해서 서운하기만 하잖아요. 서운함이라는 관계는 나중에 서러움으로 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내 가치를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찾으려고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행동 수정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밑에 어떤 욕구가 결핍이 되었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최상위 단계의 욕구인데요. 이 결핍된 부분을 채워야 하는 이 필수 욕구 단계가 아니라요, 스스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산적인 욕구 단계죠. 일종의 성장 욕구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장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태도로 삶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나이껏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아마 성장 욕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욕구의 단계를 보면서 아, 성장 욕구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느껴주고 풀어준 다음에 자신이 어떤 욕구가 결핍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같은 감정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남들은 잘 안 느끼는 감정인데 나만 느낀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아,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겪었는데 그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고 풀어주지 않아서 그 감정이 나에게 지금 해소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뭐 드셨는지 생각나시나요? 생각 안 나죠. 그러나 간혹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내가 할머니와 먹었던 시래기국 이런 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러냐?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들은요. 감정과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주셨던 누룽지 같은 걸 기억하는 이유는 할머니의 눈빛,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걸로 느꼈던 내 행복한 그 감정과 기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날들 속에 그렇게 많은 행위를 했는데 딱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과 감정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분이 기억은 못할 수 있어요. 기억은 못할 수 있는데 감정은 무의식에 녹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에. 그게 바로 핵심 감정이에요. 같은 감정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계속 올라온다. 이것을 핵심 감정.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서글픔이 핵심 감정이신 분도 많고 외로움이 핵심 감정이신 분도 많고 불안함, 억울함 뭐 이런 것들 다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그 핵심 감정을 찾아내셔서 그 핵심 감정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건 근데 누가 해요? 의사가 할 수 있나요? 약사가 할 수 있나요? 본인밖에 못해요. 그럼 내 핵심 감정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 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영양제 살펴보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뭐 먹으면 좋은가 이런 걸 살펴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감정이 올라왔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또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화 안 되는 고기 같은 거 잘 안 주잖아요. 다 갈아서 주고. 마찬가지로요. 감정도 소화가 잘 되는 감정이 있고 소화가 어려운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뭐 기쁘다거나 슬프다거나 화난다거나 놀란다거나 막 이런 감정들은 이유가 명확해요.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화나는지. 그래서 느껴주고 알아주기가 무척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쉽게 소화가 되죠.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 감정이 합쳐져서 생기는 복합 감정 있잖아요. 그거는 소화하기 힘들어요. 마치 질긴 고기 소화하기 힘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질투라든가 실망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은요. 한 번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질투는요.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고요. 수치심은 두려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자기 혐오 같은 이런 어려운 감정들이 막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아이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되어서 내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온화하게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약사님, 생각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키가 몇이고 뭐 새아이의 엄마고 이런 것이 나라는 사람인가? 나는 뭐 많이 웃는 사람이에요. 뭐 나는 뭐 약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내 정치적 성향은 이래요. 이런 게 난가 뭐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뇌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뇌가 퍼올린 생각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즉, 관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생각에 끄달려가요. 생각이 휩싸여가지고 그냥 휘둘리게 돼요. 계속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인지 생각이 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계속 소화를 시키잖아요. 방광은 소변을 모았다가 계속 내보내듯이 뇌는요, 끊임없이 생각을 퍼올려요. 쉽게 말해서 생각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생각을 없애려면 그냥 이 생이 끝나야 돼요. 죽은 사람만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뇌는 생각을 끊임없이 퍼올리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생각을 왜 하는지, 이 생각은 언제 왔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이 싫어? 그러면 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은 버리고, 고루한 생각은 버리고, 진보적, 나를 발전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핵심 신념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관찰 프로그램 되게 유행이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나 뭐 어떤 그 결혼 지옥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자신의 행동을 카메라로 찍어놓고 다시 보는 관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저렇게 행동했어요? 몰랐어요. 내가 저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꼭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관찰 카메라를 켜고 내 생각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요, 생각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습관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생각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라고도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바라보는 게 좀 힘드시면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는데 막 생각을 하면서 일기를 쓴다기보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 포기하는 이유는 일기를 잘 쓰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보는데도 일기를 잘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 보면 한 일주일쯤 지나서 딱 보면은 어제 쓴 일기, 오늘 쓴 일기, 뭐 그저께 쓴 일기 쭉 보면은 패턴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자, 일기를 쓰는, 그냥 떠오르는 데 쓰는 일기도 추천을 드리고요. 명상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명상도 추천을 합니다. 또 호흡도 많이 추천드려요. 호흡은 횡격막,
복근, 골반 기저근, 척추 기립근에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흡, 이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 생각이 뚝뚝 끊기거든요. 호흡만 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이 온 근육에 집중을 하느라.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화하기가 좋거든요. 어쨌든 핵심 생각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오류를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그런 생각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나는 나로서 참 괜찮아.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런 생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내가 나를 수용해줘야지. 나 같은 것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 너는 노력해야 돼. 너는 게으름뱅이야. 이런 핵심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는 너무 약해 빠졌어. 이런 핵심 신념을 찾아서 약해도 좋아. 나는 너가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너가 좋아.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 걱정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 걱정도 습관인데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려면 걱정의 반대인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시면 좋죠. 그래서 뭐 감사 일기도 써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걱정을 감사로 치환할 수는 없고요. 내가 왜 걱정을 하는지. 걱정 밑에는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왜 나의 불안은 어디서 왔는지. 그 쭉쭉 찾아가다 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알아지거든요. 핵심 감정 이런 걸 풀어주는 거죠. 핵심 감정 풀어주고 핵심 생각 찾아서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습관을 바꾸면서 치유 에너지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기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억을 믿지 마세요. 내 기억도 믿지 말고 상대방의 기억도 믿지 마세요. 기억은 편집돼요. 기억은 사실이 아니에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의 기억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뇌는요 이야기를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카메라처럼 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이 부분 머릿속에 떠도는 정보를 우리가 기억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 그런 구조죠. 뇌는 이런 부분 조각이 있으면 하나로 엮어서 완벽한 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똑같이 다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부분 기억하는 게 다르고 평소 가지고 있던 그 기억들로 스토리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은 믿지 마시라는 거. 자, 기억을 믿지 말라는 거는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약사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자, 생각을 많이 하면은 안 좋다는 건 사람들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혈액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이거든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을 어디서 만들어요?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근육을 만들고 결합 조직을 만들고 해야 될 중요한 혈액이 다 뇌로 몰려서 생각하는 것으로 비눗방울 거품처럼 탁 터져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점점 나빠져요. 근육도 없어지고 결합 조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나저나 몸이 약한 사람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생각을 줄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뇌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내 안에 불안이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뇌는 우리를 사느냐 죽느냐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잖아요. 생존의 컨트롤 타워. 그래서 불안이 계속 올라오면 뇌는 불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보들을 계속 퍼올려요.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까? 저렇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줄이려면은요, 먼저 감정부터, 마음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불안함이 없어지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불안함은 그대로 둔 채, 마음의 억울함, 두려움, 불안함, 서러움, 외로움은 그대로 둔 채 생각만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마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을 바라보는 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감정들 있잖아요.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 자기 혐오 감정, 막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이것을 타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 감정을 꾹꾹 누르느라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그때가 언제예요? 갱년기 즈음인 거죠.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갱년기 즈음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인생이 허무하고 이제는 막 혼자서 끙끙 앓을 수가 없고 막 나 더는 못 살겠다 나도 내 삶을 찾겠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게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미리미리 돌보지 못하고 억압해 놨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커져서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없을 때, 감정을 억누를 에너지가 없을 때 튀어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진다는 얘기는 금방 했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 혈액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감정이 억압되어 있거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요, 혈액에 양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몸을 복구하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질병으로 연결이 되죠. 만성 피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감정을 풀어주고 생각을 바라보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 많은 생각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스트레스 생각이라면 저번 호르몬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상하부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생존 호르몬의 불을 켜고 생식이나 성장 호르몬의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마음과 생각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사셨는지, 어떤 핵심 신념이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약을 드시는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든 것들,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 이 생각의 신호들을 다 총체적으로 읽어서 균형을 잡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로서 녹여내고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내가 어떤 핵심 감정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내가 어떤 핵심 신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을 바라보지 않으면 혈액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부족해지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약사님, 몸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몸은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몸은 생명체예요. 그래서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돈 주고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을 보살피지 않고 막 살다가 병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건데, 심지어 자동차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동차도 엔진오일 갈아주고 기름 제때 넣어주고 휴게실에서 한번 세워주고 그래야 오래 타지, 자동차도 함부로 타면 오래 못 타잖아요. 사람 몸은 말해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화장실에서 보는 결과물, 내가 흘리는 땀, 여성들이라면 생리, 혈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셔야죠. 그리고 꼭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몸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성,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체온이라든가 혈당, pH, 혈압, 사구체 여과율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36.5도,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 100, 아무리 술 먹고 커피 마시고 하더라도 pH 7.3에서 4, 약 알칼리,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아무리 누워만 있어도 혈압은 120에 80, 아무리 우리가 소변을 안 보고 막 참고 이러더라도, 물을 아무리 먹더라도 사구체 여과율은 90에서 120. 이 항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상들이에요. 자, 체온을 지켜내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죠. 체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줌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당 100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이 찌는 거죠. 그렇죠? 자,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어깨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질병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아,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보내는 신호다 이러면 안심이 들잖아요. 불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불안함이 사라지면 호르몬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어야 치유 에너지가 증폭되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게 또 문제, 저것도 문제 이렇게 하면 늘 불안하고요. 불안함이 계속 있으면 호르몬이 계속 질병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엄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 키울 때 정말 좋은 것만 먹이고 정말 고통 없이 정말 잘 재워주고 정말 사랑만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사랑만 주면 안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나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도 하고, 엄마, 내가 엄마라면, 내가 나의 엄마라면 나를 어떻게 보살필까? 그것만 잊지 마세요. 아이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 많이 힘들어?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요. 괜찮아. 다시 또 하면 돼. 다 경험이야. 인생에 실패나 성공은 없어. 다 경험이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다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잘 재워주고 좋은 말. 나는 네가 참 좋아.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참 좋아. 걱정 마.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몸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그렇게 나쁜 음식을 먹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했어도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주는구나. 산책도 시켜주고, 그리고 나쁜 사람, 나쁜 곳에 가지 않도록 막아도 주고, 아, 운동하기 싫어해도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엄마가 아이 손잡고 데려가듯이 운동도 해주고, 이렇게 내가 나의 엄마가 되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나를 보살핀다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죠. 자,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고, 몸은 보살핀다. 이게 제 30년 상담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되뇌일 때마다 저 역시
제 마음을 풀어주고 제 생각을 바라보고 제 몸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진하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보내니까 저는 굉장히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고 매우 똑똑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넘어지고 늘 상처받고 늘 나쁜 것 먹고 후회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좀 부족한 자신을 위로해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한 발 한 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마생몸 정진. 치유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의사나 약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드시는 약이나 식품은 다 도구일 뿐이죠. 결국은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강 시즌2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마지막 이 메시지 전달하면서 이제 울컥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병은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과 멀어졌다는 신호예요. 이 말 잊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책이네요, 주책. 자, 시즌3에서 또 건강하게 만나요. 감사합니다.